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소식 12번째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일요일 2월 5일 저희는 일산 킨텍스에서 총선 승리 전진대회 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원래 5,000석 준비했다가 하도 많이 들어오셔서 뒤에 그 칸막이를 더 치우느라고 행사가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산 킨텍스를 꽉 채워서 진행된 행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보셨어요? 유시민 대표님의 예능감이 아주 장렬하였던 비상대책위원회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보세요. 몇 번 연습을 안 한 거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연기를 그때 봤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제 총선 승리 시작하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저희 총선 지역 후보들 선거가 진행됐고요. 이제 앞으로 한 2주일 정도 더 있으면 당원들이 또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뽑는 지역 후보들 이제 마무리돼서 여러분께 선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한 분, 두 분씩 트위터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예비 후보들이 계신지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그리고 팔로우 해주시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12번째 이야기는요. 본격적인 야권연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인 야권연대가 잘 돼야 되겠다. 잘 되려면 어떤 일들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 뵙는데요. 주민들 거의 절반 이상은 야권연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오늘 희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에 지역을 돌면 지역에서 기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총선에서 야권연대 어떻게 할 거냐였어요. 당시 저희가 야권연대 빨리 논의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지역을 돌아서 그런지 각 지방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또 민주당이 당시에는 당내 대표 경선 시기였고요. 그래서 아마 답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답하실 여유가 별로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경선이 끝난 직후에 1월 16일에 저희 통합진보당은 대표단이 연두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통합당의 한나라당과 1대1 대결구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공통의 당론으로 삼아서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야권연대 기구를 만들어서 정책 그리고 전망, 후보 조정 다 같이 협의하자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20일 지금 더 넘었는데 민주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습니다. 또는 답변이 없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논의해 가자 이런 말씀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야권 총선 연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니까 현안에 대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논의를 해나가고 또 행동도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아직 이것도 현안에 대해서 각자 대응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로는 지금 야권연대 논의가 논의 자체로도 또 행동으로도 아직 준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라고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공조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안에 대해서도 빨리 또 복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빨리 행동에 들어가야만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이 저도 있는데요. 지금 통상교섭본부장께서 3월 1일 한미 FTA 발효를 날짜를 거론하셨죠. 2월 한 달 앞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미 FTA 발효 중단
위한 싸움을 야당이 정말 마음 잡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굉장히 크게 생길 수 있는데 아직 공조 테이블이 복원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급한데요. 조만간 행동이 또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권연대 이야기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권연대라는 말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택하게 된 것은 2009년 6월 달 민주노동당이 1차 정책 당대회를 하면서입니다. 당시 그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이 단결하라 이런 국민의 열망을 저희가 같이 생각하면서 2009년 6월 달에 이명박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고 반엠비 야권연대 노선을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반엠비 야권연대 여기에 근거해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다 싶을 만큼 야권연대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실현하기 위해서 또 애를 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참 아픈 일도 많이 겪었어요. 당장 이런 걸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전국 시도에 대부분은 비례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저희 단체장 후보들 그리고 광역 또 시의원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사퇴하면서 실제로 비례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 경기도 의원 이렇게 비례의원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 의원이 105명인가 106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요. 통합진보당 의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야권연대를 했을까? 또 그 민주노동당 당시에 제가 굉장히 과감하다 싶을 만큼 당시 한명숙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까지 맡아서 할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그 야권연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처음 진출할 때 그 이후에 그 열린우리당과 당시의 민주노동당이 지지층이 뚜렷하게 구별됐는데도 불구하고 동반 상승, 동반 하락 이런 지지율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즉 개혁 진보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야 무엇이라도 만들어내지 그렇지 못하고 갈라져 있으면 자꾸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갈라져서 공동의 행동을 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함께 하락한다는 교훈을 갖게 된 거죠. 당시 물론 속상한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가 한미 FTA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일은 평택 그 대추리의 미군 기지 문제였는데요. 당시 그 평택에 군이 투입되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그 평택 미군 기지에 관해서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헌법소원 청구서를 쓰고 그랬는데 군이 들어오고 주민들도 오갈 수가 없게 되고 많은 그 시민사회와 또 평화를 바라는 분들이 또 체포되고 다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서로 실망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좌절감 같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되지요. 또 반면 그 당시 그 정부를 이끌어 가셨던 분들 쪽에는 진보정당이 한편이 돼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방어해주기는 못하고 비판한다 이런 점에서 자꾸 거리가 벌어지는 문제도 또 생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갈등이 계속 심화됐고요. 그래서 2006년, 2007년 정도에 이르면 결국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그 수구 기득권 세력, 보수 언론, 재벌, 또 공안기관 이런 데서 포위돼서 결국 질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보수 언론이 모든 문제들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돌리고 거의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을
비난을 퍼부었죠. 이런 상황을 본 진보개혁을 지향해온 유권자층이 대부분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투표장에 가지 않았고 젊은 층은 더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2008년 4월 총선 투표일 바로 전날인데요. 마지막 투표일 전날이니까 마지막 유세를 굉장히 대규모로 집중해서 하지요. 건국대학교 그 앞에 전철역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비례의원 후보였으니까 명함을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그 명함이 손에 받아드는 즉시 길바닥에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정말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서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하고요. 그런 것이 당시 낮은 투표율의 결과가 서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싹쓸이를 하고 한나라당의 절대다수의 국회를 만들어냈지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참혹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졌고 평화는 멀어졌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고요. 용산 참사 1월 20일이었죠. 2009년에 생겼던 일, 그리고 쌍용자동차 진압,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서 나타났던 사측의 폭력적인 대응, 그리고 대학생들 등록금 집회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벌였던 일들, 또 구제역 문제, 농민들이 완전히 빈사 상태에 이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비참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우리가 한나라당을 완전히, 한나라당이 아니죠. 새누리당으로, 네. 새누리당, 어색합니다. 정말 어색하군요. 네. 그냥 한나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들이 다시 집권을 꿈꿀 수 없는 정도까지 만들어내기 전에는 우리가 크게 함께 협력하고, 개혁의 일보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 용기 있는 10보의 진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내고 더 과감하게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왜 하느냐? 2012년을 위해서다. 왜 2012년이냐? 정권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다. 정권을 바꿔야 되려면 대선에서 연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2012년 총선에서 연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2012년 총선 연대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연대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제 판단이었어요. 2012년 대선까지 연대를 해서 반드시 정권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그때 그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열심히 야권 연대를 주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의 것을 보게 되면 뭐가 더 이익이지? 그리고 뭐가 어떻게 해야 더 우리 정당의 지지율이 1%라도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폭넓게 봐야만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큰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 민주개혁 진보 진영 전체에 주는 신뢰의 폭과 그 신뢰의 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심지어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 선거를 하면서 며칠 전까지 그 민주당 조직들이 안 움직인다는 소리를 내부에서 들으면서까지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버틸 수 있었던 제가 다른 지역 그 후보 지원 안 가고 서울시장 그 후보 지원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려고 했던 총선에서 야권연대 과연 지금 성공시킬 수 있는 단계냐?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냐? 어떻게 이것을 제거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요즘 제 가장 큰 고심거리입니다. 2010년 야권연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국민들께서 야권연대를 이제 상식처럼 생각하시게 됐어요. 아이고,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그걸 안 하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찌 보면 그러면서 실제로 그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잘 눈에 띄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위험 요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일 먼저 왜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수구 기득권 세력이 반대를 합니다. 조선일보 등에서 야권연대 흠집내는 기사, 칼럼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당이 정체성도 없이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모였다 흩어졌다 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당의 정체성에 맞느냐 이런 얘기도 숱하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사코 야권연대를 깨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야권연대가 얼마나 심각한 치명타가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석패율제도 역시 저는 한나라당이 계속 그거 받아줄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한석, 두석, 그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사람을 비례의원으로 구제해주겠다는 것도 물론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전패하게 된다면 거기서 중진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생각도 물론 작동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 한나라당이 지금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석패율 제도가 도입됐을 때 실제로 이것이 야권연대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계산이 없으면 그건 한나라당이 아니죠. 이제 2월 8일 정개특위가 2월 8일,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소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를 일정하게 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구제되는 사람의 수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또 매우 강력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분들께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 석패율제 문제와 관련돼서 약간의 섭섭함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석패율 제도가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와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야권이 임하는 태도는 야권 연대를 어떻게 잘 되게 할 거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의 핵심은요. 그리고 피해야 될 것들은 제거해야 될 것들은 야권 연대의 단 0.1%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야권 연대의 단 0.1%라도 주저하게 만든다면 그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영남, 즉 대구, 경북 이런 곳에서 야권연대 추진을 해온 것이 있는데 만약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야권연대는 그 후보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야권연대의 영향이랄까요. 후보자가 감수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본 선거에 등록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득표 능력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포기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득표 10%가 넘으면 선거 비용에 법정 선거 한도 안에서 쓴 선거 비용이 50%까지 보전을 받고요. 15% 득표율을 넘으면 100% 전액 그 선거 비용 보전을 받게 되는데 그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가능성을 포기해라. 후보한테는 이렇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뛰어온 후보한테는 가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감내해야만 실제로 그 표가 한 사람의 후보에게, 야권 후보에게 모아지기 때문에 이 야권 연대를 반드시 하고자 했던 것이죠. 당연히 서로 간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남, 즉 대구, 경북, 부산, 경남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뿌리를 잘 못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진보당의 적극적인 지지율 그리고 진출 이것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아마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민주당의 그동안 준비해왔던 후보들께서 본선거 등록해서 끝까지 뛰어봐야 되겠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당선 될지 안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야권 연대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등록을 해서 또는 야권 연대에서 민주당이 하나라도 더 따내서 자신이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어서 본선거의 득표율을 확인해 봐야 그래야 그 당 내에서
1등을 할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 단일화에 응해서 본선거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득표율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가능성을 포기하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석패율 제도가 만약에 도입되게 된다면 자신이 비례 후보로 당선될 수 있는,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후보에게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권 그 단일 후보를 나누는 그 경쟁에서 당선권에서, 지금까지는 소선거 구자에서 당선권에서 먼 쪽은 조정이 좀 잘 돼 왔거든요. 그 조정마저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이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0.1%라도 야권연대의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야권연대가 잘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야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해야 할 도리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도도 당연히 따라서 격파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대단히 많은, 좀 놀라우시죠?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를 뛰어넘는 분들이 야권연대의 심각한 우려와 또는 반대 행동들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작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까지 야권연대가 늘 끝까지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것이 다 원칙으로는 야권연대 하면서 누구나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 지역구는 양보 못하겠다. 내가 아니지만 내 지역구에 구청장을 양보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서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 포진해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대단히 엄격하게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순천에서 4월 달에 그 보궐선거를 하면서 야권연대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 순천 시민이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야권연대에 불복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도 구제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해두신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야권연대 논의 과정에서 과연 어느 분이 야권연대 논의에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또 매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내려놓지 못하고 완강하게 저항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야권연대 논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밖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전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당의 강력한 노력이 없이는 야권연대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아예 예비후보 당시부터 당내에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심사 신청 서류부터 아예 야권연대에 관련돼서 당의 판단에 승복한다는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당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170명 정도 지금 후보를 그 선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 모두가 그 결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단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당 차원의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누구는 개혁적이니까 야권연대에 적극적일 거야?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당 차원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매우 단호한 의지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보당 뭐 그렇게 필요해. 민주당이
이제 당대표 경선도 국민 경선으로 치렀고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도 국민 경선으로 뽑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다 이것저것 다 뒤섞어 가면서 해낼 수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 이것이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앞으로 총선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국민의 흐름은 정책의 흐름은 분명히 확고한 진보적 정책으로 그동안 흘러왔지요. 그리고 이것을 과감하게 추진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벌개혁 문제 말씀드렸지만 재벌 해체 이렇게 말씀드려도 국민들께서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실제로 재벌 해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으십니다. 그냥 도입해놔도 이게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이제 딱 드러나게 되지요. 이것은 당장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그 허와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당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확고한 진보적 변화 수구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독점에 맞선 단호한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국민들께서 염원하셨던 진보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복지의 확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종부세 복원하지 않고 복지의 확대가 가능할까요? 법피세 이야기하지만 소득세 일부 올린 것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종부세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버핏세를 말한 것은 자신의 여비서가 일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에서 내는 세금이 더 적다. 이게 어떻게 공평하냐. 여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종부세를 부활시키는 지금 거의 형해화됐기 때문에요. 종부세를 복원하는 이런 정도가 돼야 아마 고소득층 증세 그리고 버핏세의 정신이 실현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감한 개혁들을 해나가는 진보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이 점에서 앞으로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한미 FTA는 또 어떻겠어요? 발효를 중단시키려면 그리고 혹시 발효가 됐을 때 폐기해 나가려면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진보당 없이 가능할까요? 저희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어떤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도 우리가 다 지겠다고 굳은 일 다 맡아 나섰던 진보당이 없이 과연 민주당이 이 말하면 체면상하고 저 말하면 검찰에 소환장 날아올까 겁나고 이렇게 혹시 된다면 가능할까요? 민주당이 더 많은 진보적인 분들이 그쪽에도 또 들어가서 변화시키시기를 바라지만 진보당이 해왔던 역할 그리고 이 진보당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했던 노동자, 농어민들 그리고 이 정의를 갈구해왔던 용감한 시민들의 이 힘, 이것이 반드시 좀 더 확고하게 커나가고 이주되어야 실제로 진보적 개혁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 30석 말씀드렸고요. 지금 3, 4% 지지율로 꿈같은 이야기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론조사가 일단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잡아매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현실에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지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미래는 분명히 우리 모두의 지향을 반영합니다. 그 지향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극복해야 되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저는 원내교섭단체가 되겠다는 이 통합진보당의 목표는 우리가 진보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석 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시절에 10석으로 해봤지요. 그러나 매우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법안 내는 것 말고는 그 법안이 문서를 넘어서서 논의의 대상으로 이르게 하는 데는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19석 가지고 안 됩니다. 20석이 넘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20석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놓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야만 그래야만 재벌들이
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그리고 공격하고 검찰이 칼을 휘두를 때 저희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몇몇 의원직 박탈당하는 것 감수해야 저는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 사회를 완고하게 지탱해온 수구 기득권 세력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 힘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 힘을 확보해서 국민들께 진보적 개혁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안정적 원내교섭단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능하려면 확고한 지지율이 있어야 하지요. 야권연대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유시민 대표님께서 지난 2월 5일 총선 승리 전진대회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2년에는 2012 프로젝트 통합진보당이 한번 해보자. 2012년에는 정당 지지율이 20%로 비례 12번까지. 그래서 2012년 2012 프로젝트 말씀하시던데요. 저희가 그 정도를 해야 그래야만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주저앉았던 그 좌절의 기억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말에 삼성특검, 2008년 초에 삼성특검의 경험 말씀드렸죠. 결국 이건희 회장의 주인 찾아주기로 귀결됐던 삼성특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선언의 그 빛나는 그날 아침 군사분 계선을 넘는 그 발걸음의 그 환희 그것이 어떻게 결과지어졌습니까? 지금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됐지요.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진보적 변화 바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돼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연대를 해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신림동 난곡 일대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도림천 주변에는 그 공업사, 정비소 이런 작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가게들에 들어가면 주로 기름때가 묻은 장갑을 낀 그리고 잠바를 입은 그리고 펑퍼짐하게 앉아서 일하기 좋은 바지를 입은 한 40대, 50대 이런 그 주로 남성분들이 계세요. 종종 그분들과 악수를 할 때 그 손의 느낌이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손가락이 잘려서 뭉툭한 분들 악수할 때 아주 특별한 느낌이 오는데요. 그분들 얼굴을 뵙고 또 손의 그 감촉을 느끼면서 정말 어느 한 방향으로도 어느 한 구석으로도 자기 몸 하나를 우리 사회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 하나를 못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 흘리면서 벌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속상하고 답답하면 담배 한 대 피우는 걸로 그렇게 소주 한 잔 하는 걸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저를 만나서 물어보시는 절반 이상이 근데 다른 야당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이 희소식에서 야권연대 이야기를 드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뭐 다른 당에서 잘 안 나와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남 탓하는 것처럼 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은 또 필요한 것이겠지요.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야권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그 야권연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지 그분들에게는 어떤 명예를 드릴지 함께 생각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또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지는 분도 당연히 기억하고 또 힘을 주실 테고 그 양보한 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지도 어루만지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더 그다음에는 더 어떻게 커질지 새롭게 또 짜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쉽지 않은 2월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곧 이제 야권 단일화에 앞서서 이제 당내에 후보를 뽑는다고 하고요. 역시 국민 경선을 지금 시도하시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또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열기가 몇 번이고 계속 되풀이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열기가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 국민들의 열기가 모든 그 야권 단일 후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국민들의 열기를 집결시키는 논의를 야권연대 과정에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야권연대 이 테이블은 안 열리고 논의는 진전은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또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그 지금 국민 경선을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국민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야권연대 없어. 사실 이런 말들이 민주당에서 또 흘러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넓게 또 길게 보고 어떻게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진보 개혁 민주 진영을 고루 지지하고 함께 또 키워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총선 이후에 19대 국회 또 대선 이후에 정부를 함께 이끌어가도록 그런 단합시키는 압력을 가하는 분들로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지,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흡족하게 할지 고심 많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많이 고심하고 계시겠죠? 고심도 이해합니다. 다만 좀 더 내놓고 이야기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무 말도 없으니까 야 걱정된다 이러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18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월 8일, 2월 9일 본회의가 열리고 나면 실제로 아마 18대 국회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될 겁니다. 물론 4월 총선 실시된 이후에도 18대 국회가 좀 열리기는 할 텐데요. 무엇인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게 되지요. 이제 통합진보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19대 국회는 정말 달리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간절합니다. 100대 진보개혁 입법과제 정해놓고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 농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관철시켜 나가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희열을 느끼실 수 있도록 19대 국회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이 본회의를 앞둔 그 시간표를 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때 어떤 법안을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지, 어떤 법안은 절대 안 되는지 통합진보당이 협상장에 딱 이 중심을 잡고 앉아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렵게 만들어주시는 여소야대 국회가 행여 우물쭈물, 행여 어영부영 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통합진보당이 이끌어나갈 결심입니다. 그런 분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통합진보당 흔들리지 않고 야권연대 추진할 것이다. 이것을 지난 민주노동당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노력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로서 다시 한번 그 약속 여러분께 드립니다. 야권연대를 해서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만들고 19대 국회의 진보적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사 요청드렸어요. 요새 트위터에서 진보당 지지율 10% 만들어주기 운동 벌어지는 거 보셨죠? 저는 좀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지 못한 공동대표로서 좀 면구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직접 제가 리트윗하고 뭐 이러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봐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가 뭘 꾸며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통합진보당 지지율 10% 만들어주기, 저희가 무슨 당 차원에서 일부러 트위터론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자발성에 기초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벌여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부족한 것 채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야권연대도 잘 만들어 나가고요. 4월 이후에 이 여소야대 국회 멋지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 저도 여의도에 가서 저쪽 한 구석에 흐뭇하게 웃으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앞줄에 세우고 서 있겠습니다. 자,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단단하게 챙겨 입고 아침 출근길 나가세요. 건강하시고 우리 힘차게 새봄 함께 맞이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소식 야권연대 이야기로 채워드렸습니다. 12번째.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